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여러분, 중국 민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담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 그럼 오늘도 꿀잠 되세요. 달가와 단륜자매. 달가는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살 때 아버지가 계모를 맞아들였다. 처음 얼마 동안 계모는 달가를 살뜰하게 돌봐주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게 해주었으며 친딸이나 다름없이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임금 노릇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처럼 계모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모가 친딸 달륜을 낳은 뒤부터 달가는 눈에 가시가 되어 온종일 매를 맞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아직 입에서 전내도 가시지 않은 달륜까지 제 어미의 등에서 달가를 업신여겼다. 얼마 안 가서 달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떴다. 그 후 달가의 고생길은 눈에 보듯 훤했다. 계모는 맛있는 음식과 고운 옷은 물론이고 묵은 콩밥조차 전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서쪽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계모는 달륜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곱게 단장시켰다. 이를 본 달가도 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간청했다. 어머니, 저도 동생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 너도 가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계모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래, 재간이 있거든 한 가지 일을 해봐라. 잘하면 허락하고 못하면 주제넘게 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라. 너에겐 그런 복이 없어. 말을 마친 계모는 참깨 5말과 콩 6말을 가져다가 뒤섞더니 달가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네가 오늘 아래 콩과 참깨를 모두 가려내면 보내주마. 그러고는 쌩하고 찬바람이 나도록 나가버렸다. 어지럽게 뒤섞인 콩과 참깨 무지를 내려다보던 달가는 크게 실망했다. 하루는 고사하고 열흘이 지나도 가려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잔칫집에 가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달가는 구슬프게 울었다. 한편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듣고 까마귀로 둔갑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마 달가야. 콩과 참깨 섞인 것도 별거 아냐. 채로 치고 키로 까불면 콩과 참깨 알알이 나누어지리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못내 기뻐하며 얼른 어레미를 가져다 콩과 참깨를 부지런히 쳤다. 아니나 다를까 향 하나가 다 타기도 전에 참깨 5말과 콩 6말을 몽땅 가려냈다. 달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어머니, 참깨를 다 가려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달가가 참깨를 다 가려냈다는 말에
계모는 어리둥절했다. 계집애가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닌데? 그러더니 얼굴을 또다시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잔치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단다. 그러고는 물통 2개를 가져다 달가 앞에 내놓았다. 뒤쪽 울 안에 있는 독 3개에 물을 길어다 가득 채워 놓으면 보내주마. 독 3개에다 물만 채우면 보내준다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달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강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그런데 계모가 물동 밑굽에 벌집처럼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을 줄 누가 알았으랴. 집에 닿기도 전에 물통의 물은 길에서 다 새어 남아있지 않았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지만 물독은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조급해진 달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까마귀로 변하여 나무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 마, 달가야. 걱정 마, 달가야. 물독 3개인들 어떠하니? 풀로 막고 흙을 발라 밑꿈 먼저 손질해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곧 까마귀 말대로 풀로 구멍을 막고 그 위에다 흙을 발랐다. 그러자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물독 3개에 물을 다 채운 달가는 또 기꺼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물도 다 길어놨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물독 3개를 다 채워놨다는 소리에 계모는 눈알을 굴리며 또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말이다. 달륜을 봐라. 빨간 저고리에 파란 바지, 수놓은 신에 새하얀 양말,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아닌 게 있느냐. 그런데 네 옷꼴을 좀 봐라. 그렇게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어떻게 나들이를 간단 말이냐. 계모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나서 달륜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달가는 대성통곡을 했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가가 틀림없이 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까마귀로 변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 마, 달가야. 걱정 마, 달가야. 옷과 바지, 신과 양말, 비파나무 밑에 묻혀 있다. 이 노래를 듣고 달가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 달가는 얼른 자그마한 호미를 찾아 비파나무 밑으로 달려갔다. 서너 번 파헤치니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나왔다. 그것을 끌러보니 과연 꽃저고리와 비단바지, 봉황색 꽃신, 그리고 금팔찌와 금귀걸이가 각각 한 쌍씩 있었다. 빨간 바지며 반짝반짝하는 귀걸이 등을 보자 달가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기뻤다. 달가는 얼른 몸단장을 하고 계모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새 옷도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 계모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잔칫집에 가게 된 달가는 너무 좋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깡충깡충 뛰었다.
그런데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리는 바람에 봉황새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말을 타고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이 다리목에 이르자 더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대가리만 쳐들고 울 뿐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고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선비는 곧 말에서 내렸다. 다리 밑을 내려보니 빨간 봉황새 꽃신 한 짝이 얕은 물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자기가 이 신을 떨어뜨린 처녀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을 다리 난간에 매놓고 강물로 뛰어가서 신을 건져냈다. 선비가 봉황새 꽃신을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뿐만 아니라 꽃신의 주인을 확인한 다음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이 소문은 계모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곧 다리로 달려가서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님, 그 봉황새 꽃씨는 제 딸 달륜의 것이에요. 그럼 따님한테 직접 확인해 보시오. 그 앤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과연 다리 저쪽에서 달가와 달륜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계모는 친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저기 오잖아요. 선비님, 저 빨간 저고리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애가 바로 달륜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달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끌었다. 달륜아, 어서 가서 네 신을 신어보아라. 저 선비님이 네 봉황새 꽃신을 주우셨단다. 하지만 눈치 빠른 달가는 선비의 손에 들린 봉황새 꽃신이 바로 자기 신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륜보다 먼저 다가가 말했다. 선비님, 신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제 신이에요. 달가가 먼저 신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계모는 욕설을 퍼부었다. 약사 빠른 계집애, 누가 그 신이 네 것이라고 하더냐. 그건 분명히 달륜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달가의 팔을 힘껏 비틀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의 신이라고 다투자 입장이 난처해진 선비는 한 가지 꾀를 내놓았다.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툰다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시나무 한 개비를 다리 가운데 가져다 놓을 테니 두 분 중 한 분이 다리를 지나가실 때 가시나무가 옷자락에 걸리면 이 신을 그분의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비는 가시나무 한 개비를 꺾어 다리 위에 가져다 놓았다. 달륜이 먼저 지나갔다. 달륜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시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옷자락을 펄럭이며 가시에 걸리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애써도 옷자락이 그저 그 가시 옆을 슬쩍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은 달가의 차례였다. 그런데 달가가 나뭇가지 옆에 이르자 난데없는 바람이 휙 불면서 옷자락을 가시나무에 단단히 꿰어 놓았다. 그리하여 선비는 신을 달가에게 돌려주었다. 며칠 후 붉은 꽃가마 한 대가
달가의 집 문 앞에 와서 멈추어 섰고 달가는 선비의 부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달가는 선비와 같이 아기자기하게 혼인 생활을 하면서 더는 계모의 수모를 받지 않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포동포동한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어느 해 달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왔다. 그들이 탄 가마가 친정집 문 앞에 이르자 계모는 곧 가사를 부리며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참 기특도 하지. 얘야,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뒤이어 계모는 닭을 튀긴다, 양을 잡는다 하며 반나절이나 바삐 돌아다녔다. 자기 어머니가 달가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본 달류는 골이 나서 뒤쪽 우란에서 울고불고 욕을 해댔다. 이것을 본 계모는 몰래 달륜 곁으로 가서 말했다. 멍청하기는, 너는 이 어미를 바보로 아느냐? 그러고는 딸의 귀에다 입을 대고 한참 소곤거렸다. 그제야 달륜은 까불거리며 나와서 달가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달륜은 달가에게 말을 건넸다. 언니는 여러 해 동안 집에 와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집 뒤쪽 우란에 있는 우물물이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어요. 우리 함께 가서 그림자를 한번 비춰보지 않겠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꾸나. 자매는 함께 우물의 그림자를 비춰보러 갔다. 우물가에 이르자 달륜은 달가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그녀를 우물 속에 밀어넣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달륜은 서둘러 달가의 차림새를 흉내내어 단장하고 나와서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도리머리를 쳤다. 싫어.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얼굴이 얽지 않았어. 달륜은 재빨리 거짓말을 꾸며댔다. 이 못난 녀석아, 이건 아까 외할머니가 고기를 튀길 때 기름방울이 얼굴에 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고지 들은 아이는 곧 달륜과 함께 가마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마에 오르자 하인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걸, 어째서 가마가 올 때보다 더 무거워진 걸까? 달륜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요리를 먹었으니 배가 부르고 찰밥을 먹었으니 몸이 무거워진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마가 올 때보다 무겁겠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하인 2명도 속였다. 집에 돌아온 아내를 보고 선비는 처음에는 크게 의심했으나 달륜이 아까처럼 기름에 데웠다고 거짓말을 하자 선비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꺼림칙했다. 어느 날 마을 글방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선비는 숲을 지나다가 문득 나무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산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예쁜 아내 곰보와 바꾸다니.
산비둘기의 노랫소리를 듣고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작은 산비둘기가 내 아내란 말인가? 그는 곧 산비둘기를 보고 말았다. 산비둘기야, 산비둘기야. 네가 진정 내 아내라면 내 왼쪽 소매 안으로 날아서 들어오렴. 그러면서 선비는 소매 끝을 벌렸다. 그러자 작은 산비둘기는 선비의 소매 안으로 포르르 날아들었다. 선비는 작은 산비둘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새장에 넣어 가운데 방에 걸어 놓았다. 어느 날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단류는 가운데 방에 놓인 배틀을 보자 자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배틀 위에 앉아 미처 북을 들기도 전에 배틀이 와지끈하며 넘어졌다. 그것을 본 산비둘기가 노래를 불렀다. 남의 아내 해치고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재산 훔치고 남의 목숨 해치더니 이제는 배틀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단류는 그 소리를 듣고 부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채찍을 집어 새장을 몇 번 호되게 후려쳤다. 단륜이 동작을 멈추자 산비둘기는 또 노래를 불렀다. 단륜은 구미호, 간사한 여우, 심보 사나워 범보다 무섭고 심통 못되어 뱀보다 독하네. 단륜은 그 소리를 듣고 부하가 더욱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새장 속에 넣더니 산비둘기를 잡아 힘껏 재어 죽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산비둘기가 보이지 않자 단륜에게 물었다. 산비둘기가 왜 보이지 않소?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소? 검은 콩을 넣고 비둘기 고기로 국을 해먹으려고요. 단류는 산비둘기로 끓인 국을 2그릇 떠서 한 그릇은 선비 앞에 놓고 한 그릇은 자기가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단류는 먹을수록 어쩐지 맛이 쓰기만 했다. 국이 쓰지 않으세요? 아니, 내 입엔 아주 구수하구먼. 그럼 우리 바꿔 먹어요. 국그릇을 바꾸었지만 단륜에게는 국이 더욱 쓰기만 했다. 그래서 또 선비에게 물었다. 제 입엔 그냥 쓰기만 하네요. 당신 국은 어떠세요? 선비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역시 구수하오. 조금도 쓰지 않소. 천둥같이 화가 난 단류는 국 한 솥을 몽땅 뒤뜰에 내다버렸다. 얼마 안 가서 뒤뜰에 왕대가 한 무더기 자라났다. 여름이면 왕대숲은 언제나 서늘했다. 선비가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쐴 때면 샛노란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곤 했는데 맛이 여간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게 된 단륜도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런데 온종일 앉아 있어도 열매는커녕 열매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왕대 한 대가 휘어내려와 단륜의 머리칼을 낚아채 그녀를 대나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다. 단륜은 그만 혼이 빠져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선비가 고함을 듣고 나와 보니 달륜이 왕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화도 나서 집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왕대를 찍어 넘겼다. 큰 소리를 내면서 왕대 꼭대기에서 떨어진 달륜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땅바닥에서 엉금엉금 기다가 겨우 일어난 달륜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선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왕대를 모조리 찍어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 집에서 왕대를 찍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대나무를 얻으러 왔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할멈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왕대를 한 대 얻어 배틀에 쓰는 실감개를 만들었다. 그 뒤부터 할멈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생겼다. 전에는 낮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틈을 타서 길쌈을 하다 보니 하루에 기껏해야 천을 4짝밖에 짜지 못했다. 그런데 실감개를 바꾼 뒤로는 매일 저녁밭에서 돌아오면 배틀 위에 곱게 짠 무명이 한 감씩 놓여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 양은 배틀 한 대는 고사하고 10대를 가지고서도 짤 수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할멈은 그것을 누가 짜주었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짜주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요즘 낮에도 그 집에서 배틀 소리가 들리더라는 말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할멈은 일찌감치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척했고 누가 와서 천을 짜주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옆집으로 가서 숨었다. 할멈은 울타리 틈새로 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실감계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기척이 없자 배틀 위에 앉아 날랜 솜씨로 북을 다루며 천을 짰다. 할멈은 기쁜 나머지 얼른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처녀를 붙잡았다. 아가씨, 아가씨는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요. 그런데 아가씨 이름이 뭐요? 할멈에게 붙잡힌 처녀는 몸을 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어미로 삼아 함께 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해 몸에 뼈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로 삼으시겠다면 먼저 거리에 나가 젓가락 한 짝을 사다가 물에 넣고 삶아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 물을 마시면 뼈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멈은 그 말을 듣기가 바쁘게 새 젓가락을 사다가 솥에 넣고 삶았다. 그러고는 그 물을 한 사발 떠다가 처녀에게 먹였다. 그 물을 마시고 나자 처녀는 꼿꼿해지고 더욱 아름다웠다. 어느 날 처녀는 할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은데 누구를 좀 모셔오지 않겠어요? 누굴 청하라는 게냐?
마을에 사는 그 젊은 선비를 청해주세요. 원, 얘도 바보 같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분이 뭐하러 이 누추한 집을 찾아오시겠니? 어머니, 그러지 말고 좀 다녀오세요. 한 처녀가 그를 청하는데 올 때 아들도 데리고 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거예요. 할멈은 마지못해 선비를 찾아갔다. 이윽고 선비가 아들을 데리고 할멈과 함께 왔다. 집에 돌아온 할멈은 서둘러 음식을 장만했다. 그런데 처녀는 한쪽 방문에 발을 치고 그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만 했다. 할멈은 닭다리 하나를 아이에게 뜯어주었다. 아이는 좋아하며 볼이 미어지도록 맛있게 먹었다. 이때 난데없이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거리며 달려들어 아이 손에 들린 닭다리를 빼앗아 갔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발 뒤로 도망간 고양이를 쫓아갔다. 발 뒤로 쫓아간 아이는 그곳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더니 와락 달려가 안기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야! 연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을 걷고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아이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처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달가, 당신이 아니오? 선비는 놀라 부르짖으며 달려가 처녀를 부여잡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선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다음 날 선비는 달가를 집으로 데려왔다. 달가가 돌아온 것을 본 단류는 애가 타고 겁이 났다. 그녀는 남몰래 달가에게 물었다. 언니, 그때 우물에 빠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달가는 쌀쌀맞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니.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 법이란다. 그 말을 들은 단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어느 날 단류는 또 달가에게 와서 물었다. 언니, 어떻게 그처럼 살결이 하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디질방아에 넣고 찧어서 이렇게 하얘졌어. 정말요? 아무렴. 누가 널 속이겠니? 쌀도 찌으면 하얗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왜 그러지 않겠니? 그럼 나도 내일 어머니한테 방아에 넣고 찧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이튿날 아침 단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달가의 살결이 왜 그렇게 하얀지 아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방아에 넣고 찧어서 그렇게 됐대요. 어머니도 저를 좀 찧어주세요. 말을 마친 단류는 곧 방아 안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다. 딸이 그처럼 진지하게 나오자 이를 정말로 믿은 계모는 방앗공이를 버텨놓은 작대기를 치우고 발로 방아채를 힘껏 놓았다. 그러자 단류는 으악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더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계모는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슬프게 웃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속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달가와 선비는 또다시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달륜 모녀는 두 마리의 검은 새로 변하여 밤낮으로 앞잡이 계집애, 하앞잡이 계집애 하고 쉴 새 없이 울부짖었다. 태양의 대답. 옛날 옛적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부인과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재가했다. 그의 곁에는 오직 어린 손자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손자 이름은 이사마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다. 또한 효성이 지극해 노이는 말년에 손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해 할아버지가 병이 들자 이사마는 탕약을 끓이는 등 할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다. 황혼에서 오경까지 또 날이 새고 달이 뜰 때까지 잠시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라도 할아버지가 부르면 달려가 시중을 들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극진한 간호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병세가 점점 가벼워지더니 봄이 되자 거의 나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참 동안 침상에 앉아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이사마는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햇볕을 쬐고 싶어 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는데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이 붉은 태양만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사마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정원으로 나가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라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할아버지를 앉혔다. 한창 햇볕을 쬐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싱싱한 배 한쪽이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요. 이사마가 배를 사러 간 동안 할아버지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갑작스럽게 쬐자 그 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하고 하늘과 땅이 빙빙 돌더니 결국 혼절하고 말았다. 배를 사온 이사마는 할아버지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크게 상심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상에 편안히 눕히면서 생각했다. 태양아, 네가 어쩌자고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니? 내 너희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야겠다. 이 용감한 소녀는 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태양의 집이 있는 서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날 소녀는 길에서 농사꾼 몇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사마를 불러 세우더니 물었다. 얘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니? 태양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랬구나. 태양의 어머니는 튼튼한 심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녀를 만나거든 한 가지 물어봐다오. 나무쟁기를 끌어 밭을 갈면 힘이 들고 느리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말이다. 좋아요. 기억해 두었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한참을 걸어가다 이사마는 양치기를 만났다. 얘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태양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야, 정말 잘 됐다.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물어봐다오. 여기 이 양들은 털이 너무 많이 자라 걷기도 힘들 지경인데 이를 해결할 좋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다오. 좋아요. 제가 반드시 물어볼게요. 고맙구나. 양치기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태양의 집은 아주 멀다는데 갈 수 있겠니? 이사마는 결심을 다짐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을 걷는 한이 있어도 꼭 태양의 집에 갈 거예요. 이때 양치기 옆에 서 있던 긴 털을 가진 양이 갑자기 이사마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소년아, 내가 도와줄게. 내 뿔을 잡으면 너를 태양의 어머니한테 금방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사마는 깜짝 놀라 말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양치기가 말했다. 가능해. 이 양은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사마는 양의 등에 걸터 앉아 뿔을 잡아당겼다. 털이 긴 양은 갑자기 하늘로 뛰어오르더니 마치 날개가 있는 듯 하늘을 유유히 달리기 시작했다. 귓전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수만 리를 달려 이윽고 해변가의 큰 산에 도착했다. 양은 소년을 가만히 내려놓고 붉은 담과 푸른 기와로 치장한 궁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태양의 집이야.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는 들어가서 이를 보고 와. 이사마가 붉은 대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부인이 걸어 나왔다. 부인은 이사마를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곳까지 왔니? 당신이 태양의 어머니인가요? 그렇단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당신 아들이 제 할아버지를 말려 죽여서 따지러 왔어요. 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그를 타일러 보겠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용감한 소년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 가지 않겠니?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사마는 태양의 어머니를 따라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며 소년을 귀하게 대접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네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마. 또 다른 볼 일이 있니? 이사마는 농사꾼과 양치기의 질문을 대신에 물어보았다. 그러자 태양의 어머니는 하나같이 태양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갑자기 붉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이 급하게 말했다.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이야. 너는 내 등 뒤에 숨으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칠지도 모르겠다. 태양 거인이 숨을 몰아쉬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집안이 마치 불을 지핀 것처럼 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태양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단다, 아들아. 태양의 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올여름 네가 인간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너무 강해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어 인간한테 재난을 가져다 준 것 같구나.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후로는 구름 누이한테 항상 저를 따라다니라고 이르겠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대지에 비를 좀 뿌리라고 하지요.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데 네가 있는 힘껏 빛을 쏘는 바람에 선량한 노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를 살릴 만한 방법이 있겠느냐? 어머니, 그 노인은 기절했을 뿐 죽지 않았어요. 맑고 시원한 물로 이마를 적셔주면 바로 깨어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농사꾼은 늘 가문을 겪을 뿐 아니라 나무 쟁기를 끌며 밭을 갈아야 하니 오죽 힘들겠니? 쟁기에 가래 같은 날카로운 것을 달아 소 2마리한테 끌게 한다면 힘이 덜 들 겁니다. 또 한 가지 남았다. 양치기와 양들은 날씨가 더워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양털이 길게 자라니 걸을 때마다 양들이 오죽이나 무겁고 힘들겠니.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자란 양털을 매년 2차례 과위로 자르면 양은 시원할 것이고 자른 털은 내다 팔거나 옷을 짜입고 양탄자로 만들 수 있으니 쓰임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머니, 또 물어볼 일이 남아있나요? 없다, 얘야. 그저 이 어미는 네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제때 사람들한테 따뜻한 햇살을 뿌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태양 거인은 어머니와 대화를 끝내고 길이가 2장이나 하는 목욕 수건을 들고 씻으러 곧장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사마는 착한 태양의 어머니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털이 긴 양의 등에 올라탔다. 돌아오면서 양치기와 농사꾼에게 태양의 대답을 들려주자 그들 모두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했다. 농사꾼은 가래를 쟁기에 걸어 소에게 끌도록 했고 양치기는 매년 가위로 양털을 2차례 잘랐다. 이 방법은 후세에도 전해져 대대로 전해오고 있다. 집에 돌아온 이사마는 즉시 맑은 샘물로 할아버지를 구해냈고 2 사람은 다시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되었다. 달가와 달륜자매. 달가는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살 때 아버지가 계모를 맞아들였다. 처음 얼마 동안 계모는 달가를 살뜰하게 돌봐주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게 해주었으며
친딸이나 다름없이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임금 노릇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처럼 계모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모가 친딸 달륜을 낳은 뒤부터 달가는 눈에 가시가 되어 온종일 매를 맞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아직 입에서 전내도 가시지 않은 달륜까지 제 어미의 등에서 달가를 업신여겼다. 얼마 안 가서 달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떴다. 그 후 달가의 고생길은 눈에 보듯 훤했다. 계모는 맛있는 음식과 고운 옷은 물론이고 묵은 콩밥조차 전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서쪽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계모는 달륜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곱게 단장시켰다. 이를 본 달가도 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간청했다. 어머니, 저도 동생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 너도 가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계모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래, 재간이 있거든 한 가지 일을 해봐라. 잘하면 허락하고 못하면 주제넘게 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라. 너에겐 그런 복이 없어. 말을 마친 계모는 참깨 5말과 콩 6말을 가져다가 뒤섞더니 달가 앞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네가 오늘 아래 콩과 참깨를 모두 가려내면 보내주마. 그러고는 쌩하고 찬바람이 나도록 나가버렸다. 어지럽게 뒤섞인 콩과 참깨 무지를 내려다보던 달가는 크게 실망했다. 하루는 고사하고 열흘이 지나도 가려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잔칫집에 가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달가는 구슬프게 울었다. 한편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듣고 까마귀로 둔갑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마 달가야, 콩과 참깨 섞인 것도 별거 아냐. 채로 치고 키로 까불면 콩과 참깨 알알이 나누어지리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못내 기뻐하며 얼른 어레미를 가져다 콩과 참깨를 부지런히 쳤다. 아니나 다를까 향 하나가 다 타기도 전에 참깨 5말과 콩 6말을 몽땅 가려냈다. 달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어머니, 참깨를 다 가려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달가가 참깨를 다 가려냈다는 말에 계모는 어리둥절했다. 계집애가 정말 여간내기가 아닌데? 그러더니 얼굴을 또다시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잔치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단다. 그러고는 물통 2개를 가져다 달가 앞에 내놓았다. 뒤쪽 울 안에 있는 독 3개에 물을 길어다 가득 채워 놓으면 보내주마. 독 3개에다 물만 채우면 보내준다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달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강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그런데 계모가 물동 밑굽에 벌집처럼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을 줄 누가 알았으랴. 집에 닿기도 전에
물통의 물은 길에서 다 새어 남아있지 않았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지만 물독은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조급해진 달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까마귀로 변하여 나무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 마 달가야, 물독 세계인들 어떠하니? 풀로 막고 흙을 발라 밑꿈 먼저 손질해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곧 까마귀 말대로 풀로 구멍을 막고 그 위에다 흙을 발랐다. 그러자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물독 세계에 물을 다 채운 달가는 또 기꺼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물도 다 길어놨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물독 세 개를 다 채워놨다는 소리에 계모는 눈알을 굴리며 또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말이다. 달륜을 봐라. 빨간 저고리에 파란 바지, 수놓은 신에 새하얀 양말,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아닌 게 있느냐. 그런데 네 옷꼴을 좀 봐라. 그렇게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어떻게 나들이를 간단 말이냐. 계모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나서 달륜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달가는 대성통곡을 했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가가 틀림없이 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까마귀로 변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 마 달가야, 옷과 바지, 신과 양말, 비파나무 밑에 묻혀있다. 이 노래를 듣고 달가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 달가는 얼른 자그마한 호미를 찾아 비파나무 밑으로 달려갔다. 서너 번 파헤치니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나왔다. 그것을 끌러보니 과연 꽃저고리와 비단바지, 봉황색 꽃신, 그리고 금팔찌와 금귀걸이가 각각 한 쌍씩 있었다. 빨간 바지며 반짝반짝하는 귀걸이 등을 보자 달가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기뻤다. 달가는 얼른 몸단장을 하고 계모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새 옷도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 계모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잔칫집에 가게 된 달가는 너무 좋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깡충깡충 뛰었다. 그런데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리는 바람에 봉황색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말을 타고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이 다리목에 이르자 더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대가리만 쳐들고 올 뿐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고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선비는 곧 말에서 내렸다. 다리 밑을 내려보니 빨간 봉황색 꽃신 한 짝이 얕은 물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자기가 이 신을 떨어뜨린 처녀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을 다리 난간에 매놓고 강물로 뛰어가서 신을 건져냈다.
선비가 봉황새 꽃신을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뿐만 아니라 꽃신의 주인을 확인한 다음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이 소문은 계모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곧 다리로 달려가서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님, 그 봉황새 꽃씨는 제 딸 달륜의 것이에요. 그럼 따님한테 직접 확인해 보시오. 그 앤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과연 다리 저쪽에서 달가와 달륜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계모는 친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저기 오잖아요. 선비님, 저 빨간 저고리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애가 바로 달륜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달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끌었다. 달륜아, 어서 가서 네 신을 신어보아라. 저 선비님이 네 봉황새 꽃신을 주우셨단다. 하지만 눈치 빠른 달가는 선비의 손에 들린 봉황새 꽃신이 바로 자기 신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륜보다 먼저 다가가 말했다. 선비님, 신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제 신이에요. 달가가 먼저 신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계모는 욕설을 퍼부었다. 약사 빠른 계집애, 누가 그 신이 네 것이라고 하더냐. 그건 분명히 달륜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달가의 팔을 힘껏 비틀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의 신이라고 다투자 입장이 난처해진 선비는 한 가지 꾀를 내놓았다.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툰다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시나무 한 개비를 다리 가운데 가져다 놓을 테니 두 분 중 한 분이 다리를 지나가실 때 가시나무가 옷자락에 걸리면 이 신을 그분의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비는 가시나무 한 개비를 꺾어 다리 위에 가져다 놓았다. 달륜이 먼저 지나갔다. 달륜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시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옷자락을 펄럭이며 가시에 걸리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애써도 옷자락이 그저 그 가시 옆을 슬쩍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은 달가의 차례였다. 그런데 달가가 나뭇가지 옆에 이르자 난데없는 바람이 휙 불면서 옷자락을 가시나무에 단단히 꿰어 놓았다. 그리하여 선비는 신을 달가에게 돌려주었다. 며칠 후 붉은 꽃가마 한 대가 달가의 집 문 앞에 와서 멈추어 섰고 달가는 선비의 부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달가는 선비와 같이 아기자기하게 혼인 생활을 하면서 더는 계모의 수모를 받지 않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포동포동한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어느 해 달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왔다. 그들이 탄 가마가 친정집 문 앞에 이르자 계모는 곧 가사를 부리며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참 기특도 하지. 얘야,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뒤이어 계모는 닭을 튀긴다, 양을 잡는다 하며 반나절이나 바삐 돌아다녔다. 자기 어머니가 달가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본 달륜은 골이 나서
뒤쪽 우란에서 울고불고 욕을 해댔다. 이것을 본 계모는 몰래 달륜 곁으로 가서 말했다. 멍청하기는 너는 이 어미를 바보로 아느냐? 그러고는 딸의 귀에다 입을 대고 한참 소곤거렸다. 그제야 달륜은 까불거리며 나와서 달가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달륜은 달가에게 말을 건넸다. 언니는 여러 해 동안 집에 와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집 뒤쪽 우란에 있는 우물물이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어요. 우리 함께 가서 그림자를 한번 비춰보지 않겠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꾸나. 자매는 함께 우물의 그림자를 비춰보러 갔다. 우물가에 이르자 달륜은 달가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그녀를 우물 속에 밀어 한번 베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배틀 위에 앉아 미처 북을 들기도 전에 배틀이 와지끈하며 넘어졌다. 그것을 본 산비둘기가 노래를 불렀다. 남의 아내 해치고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재산 훔치고 남의 목숨 해치더니 이제는 배틀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달륜은 그 소리를 듣고 부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채찍을 집어 새장을 몇 번 호되게 후려쳤다. 달륜이 동작을 멈추자 산비둘기는 또 노래를 불렀다. 달륜은 구미호 간사한 여우 심보 사나워 범보다 무섭고 심통 못되어 뱀보다 독하네. 달륜은 그 소리를 듣고 부하가 더욱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새장 속에 넣더니 산비둘기를 잡아 힘껏 재어 죽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산비둘기가 보이지 않자 달륜에게 물었다. 산비둘기가 왜 보이지 않소? 어떠세요? 선비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역시 구수하오. 조금도 쓰지 않소. 천둥같이 화가 난 달륜은 국 한 솥을 몽땅 뒤뜰에 내다버렸다. 얼마 안 가서 뒤뜰에 왕대가 한 무더기 자라났다. 여름이면 왕대숲은 언제나 서늘했다. 선비가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쐴 때면 샛노란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곤 했는데 맛이 여간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게 된 달륜도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런데 온종일 앉아 있어도 열매는커녕 열매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왕대 한 대가 휘어내려와 달륜의 머리칼을 낚아채 그녀를 대나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다. 달륜은 그만 혼이 빠져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선비가 고함을 듣고 나와 보니 달륜이 왕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화도 나서 집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왕대를 찍어 넘겼다. 큰 소리를 내면서 왕대 꼭대기에서 떨어진 달륜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땅바닥에서 엉금엉금 기다가 겨우 일어난 달륜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선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왕대를 모조리 찍어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 집에서 왕대를 찍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대나무를 얻으러 왔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할멈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왕대를 한 대 얻어 배틀에 쓰는 실감개를 만들었다. 그 뒤부터 할멈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생겼다. 전에는 낮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틈을 타서 길쌈을 하다 보니 하루에 기껏해야 천을 4짝밖에 짜지 못했다. 그런데 실감개를 바꾼 뒤로는 매일 저녁밭에서 돌아오면 배틀 위에 곱게 짠 무명이 한 감씩 놓여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 양은 배틀 한 대는 고사하고 10대를 가지고서도 짤 수 없었다. 주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요즘 낮에도 그 집에서 배틀 소리가 들리더라는 말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할멈은 일찌감치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척했고 누가 와서 천을 짜주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옆집으로 가서 숨었다. 할멈은 울타리 틈새로 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실감계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기척이 없자 배틀 위에 앉아 날랜 솜씨로 북을 다루며 천을 짰다. 할멈은 기쁜 나머지 얼른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처녀를 붙잡았다. 아가씨는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요. 그런데 아가씨 이름이 뭐요? 할멈에게 붙잡힌 처녀는 몸을 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어미로 삼아 함께 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해 몸에 뼈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 물을 마시면 뼈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멈은 그 말을 듣기가 바쁘게 새 젓가락을 사다가 솥에 넣고 삶았다. 그러고는 그 물을 한 사발 떠다가 처녀에게 먹였다. 그 물을 마시고 나자 처녀는 꼿꼿해지고 더욱 아름다웠다. 어느 날 처녀는 할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은데 누구를 좀 모셔오지 않겠어요? 누굴 청하라는 게냐? 마을에 사는 그 젊은 선비를 청해주세요. 원, 얘도 바보 같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분이 뭐하러 이 누추한 집을 찾아오시겠니? 어머니, 그러지 말고 좀 다녀오세요. 한 처녀가 그를 청하는데 올 때 아들도 데리고 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거예요. 할멈은 마지못해 선비를 찾아갔다. 이윽고 선비가 아들을 데리고 할멈과 함께 왔다. 집에 돌아온 할멈은 서둘러 음식을 장만했다. 그런데 처녀는 한쪽 방문에 발을 치고 그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만 했다. 할멈은 닭다리 하나를 아이에게 뜯어주었다. 아이는 좋아하며 볼이 미어지도록 맛있게 먹었다. 이때 난데없이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거리며 달려들어 아이 손에 들린 닭다리를 빼앗아갔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발 뒤로 도망간 고양이를 쫓아갔다. 발 뒤로 쫓아간 아이는 그곳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더니 와락 달려가 안기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야! 연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을 걷고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아이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처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달가 당신이 아니오? 선비는 놀라 부르짖으며 달려가 처녀를 부여잡았지만 어떻게 집으로 데려왔다. 달가가 돌아온 것을 본 달류는 애가 타고 겁이 났다. 그녀는 남몰래 달가에게 물었다. 언니, 그때 우물에 빠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달가는 쌀쌀맞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니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 법이란다. 그 말을 들은 달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어느 날 달류는 또 달가에게 와서 물었다. 언니, 어떻게 그처럼 살결이 하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디질방아에 넣고 찧어서 이렇게 하얘졌어. 정말요? 아무렴, 누가 널 속이겠니? 쌀도 찧으면 하얗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왜 그러지 않겠니? 그럼 나도 내일 어머니한테 방아에 넣고 찧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이튿날 아침 달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달가의 살결이 왜 그렇게 하얀지 아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방아에 넣고 찧어서 그렇게 됐대요. 어머니도 저를 좀 찧어주세요. 말을 마친 달류는 곧 방아 안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다. 딸이 그처럼 진지하게 나오자 이를 달류는 으악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더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계모는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슬프게 웃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속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달가와 선비는 또다시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달륜 모녀는 두 마리의 검은 새로 변하여 밤낮으로 앞잡이 계집애, 하앞잡이 계집애 하고 쉴 새 없이 울부짖었다. 태양의 대답. 옛날 옛적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부인과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재가했다. 그의 곁에는 오직 어린 손자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손자 이름은 이사마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다. 또한 효성이 지극해 노이는 말년에 손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해 할아버지가 병이 들자 이사마는 탕약을 끓이는 등 할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다. 황혼에서 오경까지 또 날이 새고 달이 뜰 때까지
잠시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라도 할아버지가 부르면 달려가 시중을 들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극진한 간호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병세가 점점 가벼워지더니 봄이 되자 거의 나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참 동안 침상에 앉아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이사마는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햇볕을 쬐고 싶어 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는데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이 붉은 태양만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사마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정원으로 나가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라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할아버지를 앉혔다. 한창 햇볕을 쬐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싱싱한 배 한쪽이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요. 이사마가 배를 사러 간 동안 할아버지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갑작스럽게 쬐자 그 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하고 하늘과 땅이 빙빙 돌더니 결국 혼절하고 말고 스스로 곧장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사마는 착한 태양의 어머니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털이 긴 양의 등에 올라탔다. 돌아오면서 양치기와 농사꾼에게 태양의 대답을 들려주자 그들 모두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했다. 농사꾼은 가래를 쟁기에 걸어 소에게 끌도록 했고 양치기는 매년 가위로 양털을 2차례 잘랐다. 이 방법은 후세에도 전해져 대대로 전해오고 있다. 집에 돌아온 이사마는 즉시 맑은 샘물로 할아버지를 구해냈고 두 사람은 다시 즐거운 날을 보내게